자, 김한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습니다, 박사님. 아닙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좀 짓궂게 농담을 했거든요. 지난주에 모시고도 박사님 왜 모시는 줄 아시죠, 여러분? 그랬더니 뭐 댓글에 난리 났어요. 야, 내일부터 오른다. 근데 하루가 있으니까 오르더라고.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랬더니 여지없이 내라 꽂아가지고 옛날만큼 이게 제 성견지랑 약효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나저나 요즘에 뭐 기관 투자가들하고 미팅도 좀 제한적으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바이러스 때문에요. 예, 네.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더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쨌든 그 시나리오별 자산시장 전망을 했단 말입니다. 네 가지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가지가 어떤 거였죠? 네, 첫 번째는 좀 미니 불마켓. 예. 그래서 이제 4월 말 5월 초까지 네. 네,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예. 어차피 지금 중국은 이제 지금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 있고 예. 유럽하고 미국이 조금 이제 한두 달 확산되다가 네. 4월 말 5월 초에는 반등을 이제 그 위험이 이제 감소되기 시작하니까 네. 지금부터 한두 달 안에 가장 그 코로나19에 대한 그 두려움, 예. 팬데믹에 대한 리스크가 확대될 때고요. 예. 이때 각국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가장 총동원해서. 활발하게 총동원할 시기인 거죠. 예. 그래서 트리거가 되는 것은 주가 반등의 트리거가 되는 것은 코로나19의 이제 확진자 수 감소라든지 네. 미국과 유로존에 예, 그리고 이미 제로금리까지나 아니면 거의 근처로 간 미국의 유동성 통화 완화 정책의 효과 네. 이게 이제 맞물리면서 불꽃을 튀는 예. 미니 불 장세. 네. 그 상승세가 네네. 그 뭐 이게 완전히 뭐 과열은 아니지만 여튼 뜨끈뜨끈한 장이 계속 되는 거. U자형이나 V자형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예. 압축적으로 반등하고 네. 그 이후에는 그 강세장을 계속 이어나가는 예.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지는 못하는 예. 그러니까 반짝 장세로 압축적으로 끝나는 네. 그런 미니 불 마켓이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박사님이 상정하는 베스트 네. 투자자들에게는 그나마 베스트인 시나리오고 그렇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팬데믹으로 가는 거였죠. 그래서 다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 그렇습니다. 예. 아수라장으로 가는 거는 사실 뭐 지금 코로나19가 아직은 불확실성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2021년까지 이게 2차, 3차, 4차 확산이 일어난다. 예. 라고 한다면 전 세계 경제가 뭐 초토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동력을 잃어버리는 케이스죠.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사실 코로나19가 엄습하고 이게 그 최악의 시나리오의 메인 드라이버인 거는 틀림없는데 네. 사실은 세계 경제가 그걸 이길 만한 네. 어떤 체력이 약하거나 네.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거죠. 거의 만성 폐렴 상태의 세계 경제가 코로나 사태로 그냥 초토화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이 전염병이 그냥 그런 그 어떤 기저질환에 그냥 모멘텀을 주는 모멘텀을 줘서 완전히 세계 경제를 무력화시키는. 예. 물론 이제 그게 장기화되면서 완전히 세계 경제가 얼어붙는 거고 네. 금리를 아무리 내리고 부양 정책을 써도 안 통하는. 오히려 뭐 부양책을 쓰면 쓸수록 예.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나가는. 왜냐하면은 정책 여력이 완전히 소진되는 것을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코로나가 이제 물러간다 해도 전 세계 경제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네. 과도한 부채라든지 기업의 어떠한 몇몇 기업이 좋아서 주식시장이 좋았던 거지 사실은 하나하나 뜯어보니 상당히 문제가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속속히 드러나는 이제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 뭐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배제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걸 베이스 시나리오로 가져가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제외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 첫 번째 케이스도 박사님은 상정하기 좀 어려운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는 거고. 아닙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능한 4월, 5월에 반등하는 것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아하.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 말씀드렸듯이 경기 부양 정책은 총동원되고
바이러스 문제는 이 센티먼트가 꺾이기 시작하면 네. 잊어버린다 이거죠.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더라도 일단 증가세가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줄기 시작하면 네. 거기서는 자산 시장에 상당한 플러스로 작용할 것 같거든요. 네. 돈도 많이 풀려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상반기 혹은 1분기의 어떠한 경제 지표의 악화라든지 기업 활동에 뭐 이런 얼어붙은 현상들이 네. 2분기나 하반기 초입에는 완전히 V자형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펜트업 디맨드라든지 네. 또 기업 활동이 모든 비즈니스들이 올스톱되고 예. 여행객들이 완전히 뭐 비행기를 안 타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돌기만 시작해도 예. 그게 좋은 방향으로 이연 소비가 있을 네. 것이다라는 거죠. 이연 예. 소비 뭐 그런 게 가세되면서 이 미니 불 마켓 시나리오는 제가 볼 때는 4월 말 5월 초에 상당히 확률이 높은 유력한 시나리오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불 마켓이 조금 그 더 이어가는 하반기 내내 이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제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사님이 그때 말씀하신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 뭐 거기에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 네 가지를 다시 다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돌려 들으시면 되니까 지금 상정하시는 거는 미니 불마켓으로 급하게 반등하는 그 시나리오 후 혹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열어놓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건가요? 뭐 시장이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패닉은 지금 이미 벌어진 상태고 예. 만약에 이제 추가 하락폭이 있다면 이제까지 하락한 폭보다는 적을 것이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적을 것이다. 예. 라는 생각이고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내리는데 그게 금리 인하가 곧 주가 상승이나 소위 위험 자산의 위험 선호 모드로 바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고 싶고요. 예. 다만 추가 하락 폭이 예. 지금 고점 대비 S&P 500 기준이나 뭐 뭘로 보나 한 20%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덱스가요. 네. 그러니까 향후 한 10% 정도는 열어놓고 싶거든요. 그 향후라는 거는 이제 연준의 금리가 결정이 되는 게 다음 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반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게 이제 4월 말 5월 예. 초. 뭐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반, 한 달 정도의 네. 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 기준 한 10%의 하락은 있을 수 열어놓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네. 일단 그 금리 인하를 할 때 혹은 네. 시장 금리가 폭락할 때 예. 지금 뭐 미국 금리가 어제 10년물 기준으로 0.5%대로 이제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예. 거의 제로 금리를 상정하고 프라이싱이 돼버린 거죠. 네. 근데 2000년 닷컴 버블 때나 2007년 서브프라임 때에도 연준이 금리를 엄청 내렸습니다. 예. 닷컴 버블 때는 6.7%에서 거의 뭐 1.2%까지 내렸는데 한 2년여에 걸쳐서요. 예. 그때 한 2년여 동안 금리 하락과 주가 하락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서 바로 주가가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예. 2007년에도 금리가 제 기억으로 5.3%에서 거의 제로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이 금리는 그 소위 실효 미국 기준금리입니다. 예. 페드 펀드 레이트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콜마켓에서 거래되는 단기물로 하루짜리 거래되는 게 5.3%에서 0%까지 떨어졌는데 네. 0.1까지. 예. 이 1년 동안 주가는 빠졌어요. 예. 그리고 주가가 바닥을 조금 다지다가 이 제로금리 상태에서 결국 2009년부터 뜨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반드시 또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전격적인 완화 정책을 펴도 시장의 어떤 두려움, 공포 심리 그리고 금리를 내리면 뭐해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네. 라는 어떠한 그 비관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전에 주식시장의 쏠림 현상 자산시장의 한쪽 방향으로 쏠렸던 데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숏 포지션을 잡으면서 네.
선물에 이제 어떤 매도세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ETF가 많이 팔렸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미국 네. 시장을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야, 저 기계가 파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게끔 하더군요. 블랙먼데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은 결국 수급이 쏠리면서 예. 기계적인 매도가 동시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정상적이라고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빠지면 될 걸 예. 지나치게 빠지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또한 시장의 일부고 변동성도 결국 시장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때 보면 그렇게 생각해서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실물 경제보다 4배로 풀렸고 지난 10년간 예. 엄청난 패시브 ETF 자금이 전 세계 어떤 유동 자금을 빨아들였고요. 예. 흡수했고 이런 상태에서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으로 바뀔 때 추가 하락이 과매도 국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좀 구조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관점. 그리고 지금 GDP 대비 시가총액 그러니까 지난번 출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케이스 실러 PR이라든지 CAP PR이라고 그러죠. 10년 조금 장기적인 EPS를 적용한 예. 그런 그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또 버펫 레이쇼라고 버펫 인덱스라고 네. GDP 대비 시가총액 예. 이런 부분들이 2015년 같은 경우에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미국 윌셔 5천 기준으로 예. 50%였거든요. 네. 지금 150%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을 왜 말씀드리냐면 제로금리일 때였거든요. 예. 제로금리 상황 과거 바로 직전 제로금리일 때 미국 GDP 대비 시가총액은 50%에 불과했기 때문에 예. 제로금리의 약발이 바로 탄력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투자 주체들이 기관이든 개인이든 주식이 다 비어 있고 털려 있는 상태였고 지금은 꽉 차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제로금리만 되면 주가가 용수철같이 튀어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네. 너무 좀 순진한 예측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제로금리 상황과 지금 예상되는 다음 주나 혹은 다음 달까지 예상되는 제로금리 상황은 성격이 좀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둔다면 예. 금리 인하와 동시에 주가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것은 좀 지나친 약간 타이밍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군요. 네. 시가총액 GDP 비율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퍼라든지 네. CAP 뭐 PR이라든지 혹은 일드갭이라든지 일드갭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드갭의 개념에 대해서. 네, 일드갭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냥 심플하게 계산하는 거는 12개월 예상 EPS 네. 예상 주당 순이익을 주가로 나눈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주가 기준으로 만약에 1년 후에 기업 이익이 이 정도로 발생했을 때 마치 배당 수익률처럼 수익 기준의 주식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네. 네. 배당 수익률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EPS를 주가로 나눈 건데요. 근데 문제는 EPS가 지금 쭈그러들고 있다라는 거죠. 기업 실적이죠. 네, 기업 실적이 올해 원래 S&P 500 기준으로 뭐 한 10% 가까이 증가할 거로 예. 봤는데 벌써 1분기에 조금 훼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분기에 1분기의 훼손 부분을 리커버 한다 해도 연간 전체로 보면 예상치에 한 70% 정도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모든 경제 지표가 그렇습니다. 예. GDP 성장률도 원래 코로나가 있기 전에 한 2.3% 받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요. 한 1.9 이하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 기업 이익 이런 부분들이 전부 한 7, 80% 정도를 충족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다시 일드갭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돌아와서 현재 우리가 보는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은 지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5% 정도 지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0.5가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무형 안전자산 수익률이 0.5니까 거의 제로에 가깝고 예. 물론 좀 올라가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4%에서 5%가 주식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무위험 자산을
보다 예. 4 내지 5%포인트가 더 벌 수 있는 예. 거기다 배당 수익률이 한 2%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반등의 여건은 갖춰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 수익률 대비해서 위험 자산인 주식 투자를 기대 수익률은 투자 수익의 매력도 그러니까 매력도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넓어져 있네요. 넓어졌는데 예. 문제는 이 기업 이익이 예. 현재 12개월 후의 예상 EPS인데 예상 EPS에서 산출된 기대 수익률인데 이 부분이 한 0.7 정도로 이제 훼손되고 까먹고 예. 또 금리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1% 정도에서 저는 10년 물금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이래저래 물론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무위험 자산 대비 한 3 내지 한 4% 정도의 초과 기대 수익률이 주식시장이 이미 형성돼 있습니다. 예. 이제 필요한 거는 트리거거든요. 예. 상승의 트리거. 상승의 트리거. 방아쇠가 필요한 거고요. 뭘까요? 네. 방아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지금 코로나19의 위험의 어떤 그 경감. 예. 그러니까 체감하는 네. 그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이제 갔다. 이렇게 느낄 때 시장 참여자들이. 네. 그래서 또 2012년이나 뭐 13년 같은 경우에 그 제로금리 상황에서 일드갭이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그때도 일드갭이 엄청나게 그냥 벌어졌습니다.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채권 금리보다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못 갔어요? 근데 계속 빠졌습니다. 계속 벌어졌습니다. 예. 계속 일드갭이 벌어지다가 당시에 한 7%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채권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하면 7% 정도 더 벌어. 그렇게 마켓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라는 시점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예. 엄청난 일드 스프레드거든요. 지금 한 5% 된다. 지금 5%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12년 정도의 제로금리 상황까지 그 정도까지 벌어진다면 그러니까 시장은 모르죠. 그 정도까지 벌어질지 아니면 뭐 내일부터 반등할지는 모르지만 2012년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도 시장의 한 부분이었고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두려움에. 네. 저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지금 마켓 심리를 포함해서 2012년에 제로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낮은 금리에서도 주식을 하는데 주저했다라는 것이고요. 왜 주저했을까? 기업 이익이 더 둔화될 수 있어. 지금 보는 기업 이익은 거짓말일 수 있어. 네. 그리고 신용 위험이 확대되면 금리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어. 라는 그거는 주식의 상대적인 매력들을 훼손시키는 거죠. 양쪽 다. 네, 그런저런 어떠한 그 부담이 작용했던 거고요. 가령 지금 5%포인트의 현재의 일드갭과 2012년에 7%포인트의 일드갭은 200bp, 2%포인트의 차이지 않습니까? 2%포인트면 금리나 기업 이익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만약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주가가 얼마가 빠져야 되냐면 35%에서 40% 빠져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200bp가 계속 더 확대되려면 주식의 매력도를 더 확대하려면 주가가 싸지거나 주가가 더 35%에 40%는 더 싸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가 최대로 비이성적으로 갈 수 있는 룸이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로 직전에 제로금리일 때 사람들의 비이성적인 두려움의 상황이 그 정도였고 만약에 그 정도의 두려움의 상황까지 간다면 재현된다면 앞으로 35%에서 40%가 추가로 하락해도 그러면 2012년 정도 2012년 13년과 비슷하네. 그 정도의 어떠한 그 충격이 만약에 재현된다면 뭐 그 당시에 남유럽 재정위기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게 막 가세됐지 않습니까? 2011년에 일본 대지진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어수선한 상황이 재현될 경우에는 그 정도의 주가 하락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하락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드갭이라는 비교적 여러분들이 듣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개념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김 박사님의 단기 시황뷰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3월 말 3월 말을 넘어서 4월 중하순까지도 지금 주가, 미국 주가 기준으로 해서 한 10%의 하방은 열어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 상태에서 10% 정도 만약에 빠진 상태에서 이 글로벌 팬데믹이
사라져 버렸다. 심리적으로 적어도 물론 완전히 완치되고 뭐 그냥 아예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고 이런 상태를 네. 상정하는 건 아니고 추세적으로 저감되고 우리가 체감하는 위험이라는 게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게 같이 버무려지면 급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압축적인 어떤 V자 내지는 U자형 반등은 예. 거의 지금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믿고 싶고요. 예. 하지만 그게 더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는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부터 세계 경제는 조금 성숙됐고 네.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었고 예.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단기적인 분기별로는 V자형 어떤 그 개선이 있지만 펀더멘탈의 개선이 있지만 예. 그걸 합쳐놓은 2020년 전체 펀더멘탈은 원래 예상했던 거에 한 70% 정도밖에 달성을 못할 가능성이 있고 각종 경제 지표나 성장률이나 기업이익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반등 V자나 U자형의 어떤 단기 반등이 초강세장으로 가령 뭐 S&P 500이 전고점 3,390을 뛰어넘어서 예. 연초가 이제 3,200 정도 됐나요? 예. 예, 한 10% 정도 그러니까 3,500을 뛰어넘고 3,600을 가는 그런 초강세장의 가능성은 완전히 이제 그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예. 예, 그런 강세장은 상정하기 완전히 어렵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 이런 펀더멘탈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동성의 힘과 경기 부양책의 효과만으로는 이런 글로벌 디플레이션 환경이라든지 세계 경제가 갖고 있는 부채 문제라든지 구조적인 문제, 신흥국가 선진국의 경기의 선순환이 조금 뻐걱거리는 그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떤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만으로 현재 이런 정책적인 요인만으로 다 극복을 해서 남음이 있기는 좀 쉽지 않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걸 이제 아주 제 어법으로 말씀드리면 네.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이번 하락이 시작되기 직전 고점이 당분간의 고점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정확한 말씀. 전고점 회복 뭐 나스닥 들어오고 다운 전고점이 회복돼야 그 상승 추세 11년 동안의 상승 추세 살아 있는 건데 11년 동안의 상승 추세는 이제 끝났다. 네, 한 매듭을 지어지고 결국 2021년 적어도 중반까지는 조금 적지 않은 기간의 베어마켓이 다시 하반기에는 네. 그 V자형의 랠리가 있은 다음에는 다시 상당히 그 성장률도 둔화되고 경제 지표도 차분해지고 기업 실적도 실망감을 주면서 네. 주식시장도 다시 베어마켓으로 예. 어떤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어떠한 그 조금 한 매듭이 지어지는 예. 최근 한 12년간의 경제 성장이 미국의 경기 확장이 한 번 매듭을 짚고 가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내년까지. 혹시 어제 그제 우리 저기 김영익 박사님하고 통화를 하시거나 뭐 점심을 하시거나 하셨습니까? 최근에 교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못 만났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대자부가 지금 제가 아침에 비슷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 시점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켓의 이 어르신 두 분께서 이게 같은 시각을 갖고 계신데 좀 불안한데요. 물론 이제 경로는 다를 수 있고 이제 근거는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단기 예를 들면 올해 상반기 내에서 보시고 계신 어떤 시황간의 어떤 그 흐름은 비교적 흡사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좀 구분점을 두기 위해서 이제 김 박사님의 어떤 그 4월 달까지의 시황관이 하방은 더 열어놓으셔야 되고 그 이후에 한두 달 가파른 반등 그러나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제한적인 강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 만약에 그 시나리오로 된다면 그 반등 국면에서 가장 센 놈 그리고 반등을 이룬 다음에 지리하게 빠지거나 다시 급한 조정이 빠져도 우리가 주식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국면에서도 갖고 넘어가야 될 주식군이나 혹은 자산군은 어떤 게 될까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예, 제가 뭐 산업 담당자도 아니고 기업 분석도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톱다운 아이디어 매크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10여 년간의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철저하게 PER 주식시장의 프리미엄이 리레이팅되는 팽창되는 비싸지는 비싼 게 더 비싸지고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그 높게 형성되는 예.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고 네. 성장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한 점수를 주는 그렇죠. 그런 시장의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가령 지난 10여 년간 보시면은 글로벌 증시의 ROE가 개선된 국가가 지난 12년 전보다 네. 12년 전이면 2007년입니다. 예. 금융위기 직전의 상황이고요. 그때도 경기가 적지 않게 좋았죠. 예. 그때에 비해서 12년 동안 ROE 자기자본이익률이 개선된 국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는 그 상태의 펀더멘탈을 유지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 다 후퇴했습니다. 네. ROE 기준으로는 적어도. 예. 기업 EPS는 증가했지만. 예. 그리고 그 당시 12년 전보다 PBR 주가 순자산 배율이 올라간 국가도 매우 드뭅니다. 예. 확실하게 올라간 국가는 미국밖에 없거든요. 예. 미국 3대 지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지난 10여 년간이 설비 중심의 장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PR 중심의 장이었다라는 것은 결국 성장성을 중심으로 한 장이었다라는 아하. 거고 PR이 계속 리레이팅 되는 장이었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돈 벌 걸 미리 땡겨서 네. 반영하는 회사들이 많은 그렇습니다. 주시장이 훨씬 더 강했을 것이다. 네, 그런 기업들 중에는 뭐 마스타라든지 뭐 비자 같은 그러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그런 소비재도 있었고, 있었으나 금융주도 있었고, 예. 뭐 구글이나 빵 같은 그런 류의 기업도 있었고, 예. 이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제적 혜자를 가지면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투자자들에게 줬기 때문에 네. 어차피 얘네들은 내년 후년에도 돈을 벌어 많은 기업 이익을 낼 거야. 네. 주주에게 보상을 해줄 거야라는 것들을 다 땡겨서 반영하고 예. 심지어는 작년 같은 경우도 이익 증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나스닥이 40%나 리레이팅 맞습니다. 됐습니다. 예. PR이. 예. S&P 500과 다우는 20% PR이 예. 올랐고요. 예. 그래서 작년까지도 그런 PR의 리레이팅 게임이 일어났다는 거에서 유추해 봤을 때는 예. 이번 글로벌 마켓의 전체적인 어떤 패러다임은 중심의 어떠한 그 컨셉은 예. 성장에 대한 어쨌든 성장성을 열광하는 장세였다. 예. 그래서 신흥국들 중에서 올라가는 주식이 없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IT를 제일 많이 품고 있는 대만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는 한국 주식시장이 그나마 선방했던 거고요. 그것도 시차를 두고. 이모징에서는.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패러다임이 미국 증시가 완전히 어떤 패러다임을 이제 놓고 신흥국 쪽으로 넘어가려면 네. 미국 증시가 이제 그 정도면 됐다. 바통을 신흥국으로 넘기려면 예.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 설비 투자가 중심이 된 어떤 국가의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거나 예. 그리고 이 기업들이 좋아지려면 사실은 전 세계 총 수요가 늘어야 됩니다. 설비 투자라는 것은 갑자기 뭐 수급이 타이트해지기는 어렵거든요. 무슨 오도를 가져야 뭐 공장을 네. 지으니까요. 네. 예. 결국 디맨드 수요가 증가돼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 있기 전부터 원래 낮아지고 있었고요. 미국은 2017년에 2.8%에서 지금 2%, 올해 한 1.7% 정도로 예상되고요. 전 세계 수요가 다 약화되는 상황에서 설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제품 가격이 네. 소위 생산자 물가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올해 올라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는 거죠. 예. 그게 올라가야 제품 마진이 올라가고 신흥국 기업들이 설비 중심의 기업들이 돈을 버는 시대가 오는데 네. 이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급이 더 줄면서 결국에는 신흥국 장세가 오는 게 올 가능성이 있지. 네. 수요가 갑자기 늘어서 올해 이런 설비 중심의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 가능성은 적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의 구조조정이 올해 내년에 조금 가속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는 거죠. 비자발적으로라도. 그런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강한 시장은 나오질 않죠. 수요가 강하고 같이 막 버무려졌을 때. 그렇습니다. 예. 구조조정이 있고 오버캐파가 된 산업의 어떤 그 설비를 스크랩하는 조정하는 그런 국면에서는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네.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고용률이 나빠지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국면이죠. 예. 그래서 그런 장은 결국 만약에 중국이 올해 내년에 약간은 비자발적으로 그런 구조조정과 부채조정이 조금 가속성을 띈다고 한다면 예. 이거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미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거칠게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 과정이 지나고 나면 예. 우리나라도 지금 PR이 싼 그런 산업재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예. 그런 기업들이 혜택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올해냐. 미국 증시가 바로 조정을 받으면서 바로 바통을 걔네들이 이어받을 거냐라고 봤을 때는 좀 퀘스천이 있는 게 네. 디맨드가 바로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결국 공급을 감소하는 과정에서는 얘네들이 뭐 추가로 빠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도를 할 수는 없다. 주도하기는 어렵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하반기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V자 형태의 어떠한 단기 랠리, 유동성 랠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부각되는 어떤 컨셉이 아래 공포, 뒤에 공포일 것 같거든요. 디플레이션, 네, 리세션. 예. 결국 전 세계가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을 썼지만 예. 원래 추세가 좋지 않았구나. 네. 전 세계가 기저질환이 있었구나. 예.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요. 다시 확인할 거라는 네, 다시 거죠. 확인하고 네. 기업이익도 1분기, 2분기, 3분기를 지나면서 네. 토탈리 작년 3분기까지의 실적을 예를 들어서 회복을 못하는 거죠. 예. 올해 3분기까지 이렇게 네. 확인을 해보니까 예. 그러면 작년보다 역성장이네. 예. 그러면 PR을 조금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PR은 올라가니까요. 예. 이익이 빠져서. 그렇죠. 그래서 PR을 어드저스트하는 주가가 빠져서 어드저스트하는 예. 그걸 디레이팅 장세라고 그럽니다. 예. 딜레이팅. 디레이팅. 네, 디레이팅. 릴레이팅은 사실은 네. PR이 올라가는 네, 맞습니다. 과정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디레이팅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는 전 세계 증시가 좀 추세적인 어떤 강세를 이어가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이런 뒤에 공포, 아래 공포 혹은 성장률의 어떤 실망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근데 유동성은 많습니다. 네. 유동성은 어마어마하게 더 풀렸기 때문에 네. 뭐 속된 말로 한번 잡히면 뭐 그냥 사정없이 올리는 거죠. 뭐 그게 어떤 게 됐든지 간에. 네. 근데 전 세계가 경제가 악화되고 어떤 성장률의 둔화에 대한 위험이 있을수록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성장의 부진, 경기의 부진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산업이 뭘까? 이런 쪽에 더 초점을 둘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저는 뭐 지금 뭐 섹터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5G라든지 뭐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뭐 상반기에 유행했던 뭐 지금 1분기에 유행했던 소부정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LED라든지 폴더블이라든지. 네, 폴더블이라든지 아니면 5G라든지 예. 아니면 뭐 전기차라든지 예.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성장성을 가진 아이템들이 제 생각에는 더 혹은 산발적으로 네. 시장을 끌고 가 주도주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런 쪽에서는 주가 차별화가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쪽은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이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그쪽에다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맞아요. 리소스를 쏟기 때문에 수주가 늘고 더 가파른 어떤 성장성이 엿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히려 저성장 시대, 저성장의 두려움 속에 성장성이 확보된 그런 부분적인 어떤 산업들이 부분적이나마 조금 강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고요. 그러니까 반등 국면에 피크를 치고 나서 그 험한 국면에서도 그런 주식들이 잘 버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니면 뭐 몇 년씩 바이오가 예. 사실 바이오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혐오 주식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진단 키트라든지 예를 들자면 뭐 새로운 어떤 신약이라든지 원격 진료 얘기도 나오고요. 원격 진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조금 그로스 모멘텀이 있는 쪽을 조금 관심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반대쪽에 있는 이런 저PBR 그다음에 신흥국 증시, 설비 집약 산업, 중무장대형 이런 산업 이른바 시큐리칼이라고 하는. 시큐리칼은 세계 총수의 둔화 우려 속에 뭐 부분적으로 가치주의 영역에서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어떤 테마를 형성하기는 조금 역부족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극명하게 갈리시는군요. 우리 김영익 박사님하고 김한진 박사님하고 극명하게 갈리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 단기적인 어떤 그 장세 진행은 좀 흡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김영익 박사께서는 중국이 많이 망가졌으니까 중국을 줍줍해야 된다 이런 건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중국은 피해야 될 대상이네요. 김 박사님 말씀은. 왜냐하면 중국에는 그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시크리칼, 뭐 중우장대 뭐 이런 회사들이 많고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은 그런 네, 그렇죠. 종목들이죠. 미국에 가면 여전히 그런 성장 산업들 이런 견인하는 신경제라고 하나요? 그런 회사들이 많으니까. 근데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미국에서 지금 빵류나 뭐 빵류를 다 뭐 싸잡아서 제가 뭐 말씀드릴 어떤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PR이 80배, 100배, 120배 되는 이런 그 마켓캡이 큰 그 나스닥이나 S&P 500의 주도주들 기존에 주도했던 종목들은 저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은 조금 이제 시가총액이 높아지면서 결국 그 시가총액이 지수를 끌어올렸고 그 지수 상승이 결국 ETF라든지 이런 패시브 시장에서의 어떤 매수를 유발했고 이것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수급이 조금 과열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높은 그리고 장기 상승으로 좀 피로도가 쌓인 밸류에이션이 높은 이런 빵류의 주식들은 당분간은 힘을 못 쓰고. 그것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개입시켜서 봐야 된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까 박사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거명한 그 기업군들은 한국 코스피 코스닥에 많은데요. 뭐 시스템 반대체도 있죠. 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2차 전지도 한국 많죠.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뭐 OLED도 그렇죠. 거기다 폴더블도 그렇죠. 바이오도 그렇죠. 바이오도 그렇죠. 스테이 해야 되겠네요. 미국 가지 말고 중국 가지 말고 한국에. 미국 증시가 앞서 말씀드린 시나리오에서 조금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2021년 중반까지 조금 슬로우해지는 지수 전체가 이런 베어마켓이라고 본다면 기껏해야 박스권 아니면 고점이 조금 저점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무기력한 장사라고 본다면 마켓캡이 큰 종목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김 박사님 모시고요.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거 진짜 제 계획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빅히트라는 책, 이거 거의 뭐라고 하죠? 책도 이제 라이프 사이클인데 거의 다 됐어요. 왜냐하면 작년 11월에 나온 책이라서. 근데 이거 마케팅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공저를 했습니다마는 그 해마다 어떻게 보면 주도하는 분이 있거든요. 김일구 상무가 주도할 때도 있고 혹은 제가 주도할 때도 있는데 이번 책은 우리 김한진 박사께서 주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5G라는 용어를 저희가 썼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한번 다시 소름 끼쳐서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기어 다운이에요. 5G가 5세대 통신 얘기가 아니고요. 이 책의 키워드가 5G인데 기어 다운입니다. 넘버 원이 기어 다운. 세계 경기의 감속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글로벌 인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적 불균형의 심화. 그 불균형의 심화의 종착역은 사실은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하방이 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가이던스 체인지입니다. 가이던스 체인지. 이 가이던스는 중앙은행이 주는 건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변화가 오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답습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통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버먼트 파워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야 된다. 근데 지금 사실은 안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힘의 공백 상태고 중앙은행이 한다는 게 지금 방역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대화의 주제인 그 다음에 그러면 뭐가 주도할 것이냐 계속 그로스 앤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뭐냐면 혁신성장 코드에 장착을 한 그 기업들이 그래도 2020년을 관통하면서 좋은 주식에
범주에 이런 주식들이 많을 것이다. 지금 여의도에요. 사실은 굉장한 논란점이 하나 있어요. 반등 국면이 진행이 되던 아니면 약세장이든 이 지속되든 간에 주도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혁신 성장이냐, 이게 신성장이냐, 아니면 구경제냐.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가치 투자를 정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야, 이제 됐어. 니네들이 그만하고 이제 PBR 낮은 종목들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 뭐 줍줍 해놓으면 이런 거 살 때라는 분들이 굉장히 강하고 맞습니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많은데 우리 김한진 박사께서는 비교적 종목의 선구안이라는 측면에서는 왼쪽에 네. 예, 아직은 성장 코드가 혁신 성장 코드가 남아 있는 그런 기업에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특히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는 예, 국면이 한 번 더 남아 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예, 그 다음에는 이런 그 설비 집약 산업, 예. PBR이 낮은 거, 예, 그다음에 신흥국 주식 이런 것들이 이런 유의 주식들이 상당히 그 주도를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있는데. 네. 하지만 예. 그거는 2021년 중반 이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라는 예. 예, 그런 말씀이고요. 내년 네.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 예, 앞서 프로님께서 그 가이던스 체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예. 보니까 그때 그 가이던스 체인지의 어떤 한 부분만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예, 예.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 올해 무조건 더 낮아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어떠한 책무 중에서 예. 인플레이션을 그 억제하는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소위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어떠한 역할은 이미 폐기됐다. 네. 라고 이제 제가 좀 주장했던 것 같고요. 예. 그 얘기는 조금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엿장수 마음대로다. 연준이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해야 된다. 네. 할 수 있다. 예.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금융시장이 안 먹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연준도 파월 의장 입장 본인 입으로도 리버설 레이트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금리 인하로 인한 효용성을 유익성을 그 부작용이 더 상회하는 네. 부작용이 더 커지는 예. 그러한 인계점을 리버설 레이트라고 하는데 예. 지금 50bp 인하하기 전이 리버설 레이트였거든요. 1.7 정도가. 근데 이미 지금 1.0에서 1.2가 왔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저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공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금리 인하 효과는 1차 효과, 2차 효과가 있는데 예. 1차 효과는 사실은 심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 효과가 1차적인 효과고요. 네. 금리 인하의 1차적 효과고 2차 효과는 사실은 네트 이펙트로 봐야 되거든요. 예. 부작용과 금리 인하의 효용성의 차에서 나오는 네트 순 기여도, 금리 인하의 기여도, 경기에 네. 대한 영향력, 예. 순기능 이런 부분은 매우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도 많지 않고. 맞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계속될수록 추가 인하에 대한 여력이 없다라는 것을 투자자들은 다 알거든요. 네. 그래서 채권 시장이 어제 그렇게 과격하게 반응한 거는 뭐 유가 하락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내달까지 제로 금리로 바로 100bp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한 방에 반영된 거고요. 예. 그게 한 방에 반영됐다라는 것은 시장은 앞으로 추가 금리가 인하가 있더라도 적어도 채권 시장에서의 어떠한 반응은 굉장히 약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걸 조금 확대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로 인한 어떤 그 실질적인 경기 부양 능력이 예.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기반으로 생각합니다. 올라야 될 네. 주시장도 추가적인 하락을 경험한 이후에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습니다. 단기 시황에 대해서 사실 박사님께 그 여쭤보기가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매크로한 것들을 이제 주로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공통적이군요. 이 그 시장을 오랫동안 이제 지켜보신 박사님이나 김영익 박사님이나 어쨌든 지금은 하방이 좀 열려 있긴 하나 지금 과매도가 일어난 국면인 것 같긴 하다. 그리고 반등의 조건은
다소간의 추가 하락 내지는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목도하고 있는 이 전염병이라는 네. 놈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완되는 두 가지 조건이 합치되는 시점에서 큰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미국 주식시장 기준으로 지수가 20% 빠졌는데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25, 26, 27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빠진 네, 거죠. 네. 그리고 전고점을 못 뚫는다 하더라도 반등의 어떤 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20% 그죠? 네. 이렇게 오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모멘텀에 여러분들 잘 이 반등에 주도를 하는 그리고 그 반등에 취하지 마시고 사실은 전제는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예. 줄이거나 예. 조금 포트폴리오 조정도 하시고 예.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렇군요. 어쨌든 조정할 수 있는 찬스가 온다. 네. 거기서 더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네. 조금 퀘스천이 있습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게 사실 이 빅히트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올해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 미국의 11월 3일 날 있는 대통령 선거라고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김일구 상무도 네, 얘기를 그랬죠. 이제 합의를 봤는데 최근에 이 전염병의 어떤 그 국제적인 창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주식시장이 이렇게 거칠게 빠지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씩 드는 거 아닌가. 예. 예, 저도 뭐 한두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이 트럼프에 의지해서만 올라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트럼프가 일종의 신화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유가도 레인지 범위 안에 네. 트럼프가 원하는 레인지 범위 안에 연준도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 폭만큼 주가도 적절히 타이밍상 그것도 뭐 상반기에는 조정을 했다가 선거 임박해서 확 올라서 미국 유권자들이 다 자기를 막 이런 얘기들을 사실 작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치면은 만약에 금융시장이 이렇게 거칠게 하락세를 보이면 사실 금융시장에 의해서 트럼프의 재선이 난관에 부닥치는 그런 상황도 지금 연출이 되는 게 이게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은 사실은 김 프로님이 더 전공이실 것 같은데. 아니 그거 뭐 저는 뇌피셜이고요. 박사님께서 뭐 깊이 생각은 솔직히 못 해봤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원래부터 마켓 사이클이나 경기 사이클을 백악관이 혹은 특정 아무리 뭐 스트롱맨이라도 해도 어떤 정치적 리더십이 그걸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어떤 정치적 리더십 내지는 뭐 선거 사이클, 미국의 대선 사이클과 주식시장이 사이클을 뭐 맞았던 적도 있고 안 맞았던 적도 있지만 비교적 매칭될 때를 보면 경기 사이클이 묘하게도 대통령이 보통 집권을 하면 보통 경기가 조금 안 좋을 때 집권을 해서 여러 가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강하게 쓰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산업 정책도 내놓고 그 덕에 재선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클이 경기 사이클하고 맞춰지는 그런 부분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거를 매니플레이트하거나 사이클 자체가 도도한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특정인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올해 트럼프가 재선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재선 쪽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트럼프의 1차 집권기에 경제 성장률이 양호했고 주가 상승률도 지금 양호했기 때문에 올해 조금 반납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을 것이다라는 쪽에서 조금 무게를 두고 있고요. 하지만 그건 트럼프 덕택이 아니라 트럼프가 지금 누리는 것은 사실 오바마 정부 때 금리를 많이 낮췄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집권하면서 하자마자 감세를 정책을 펼치면서 생긴 효과를 누리는 거고요. 사실 트럼프가 앞으로 이제 계속 지금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시장에 개입한다든지 자기가 어떤 이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말씀하셨듯이 저는 티가 나올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트럼프 텐트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트럼프 발작. 네, 트럼프 발작이 트럼프 푸시 아니네요. 네,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말 좀 그만해라. 정말 싫다. 뭐 이런 여론도 형성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별로 좋은 반응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유가의 30% 하락과 미국 시장의 7% 하락 서킷 브레이크를 경험했습니다만은 사실 미국 정가에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죠. 후보가 버니 샌더스 후보를 당선 가능성, 그러니까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당선 가능성인데 제가 방송 전에 직전에 들어오니까 거의 더블업 가까이 차이 나더군요. 그래서 물론 이제 슈퍼 투스데이를 이겼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후보 사퇴를 하는 거의 모든 민주당의 예비 후보들이 조 바이든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하고 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어떤 그 아주 급격한 변화의 물결은 일단은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기대하기 좀 어려운, 무려하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도 사실 뉴스플로우에서 좀 섞여 있고 묻혀 있는 뉴스플로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김한진 박사님께서 보시는 단기 혹은 그 이후에 우리의 전략을 어떻게 구성하면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이벤트가 있죠. FOMC에 그 이벤트가 사실 금리를 50을 낮출지 25를 낮출지 그 이상의 조치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장을 좀 세우면 김한진 박사님의 시나리오대로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때 장이 한 번 더 무너지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오늘의 제 대담을 통해서 저는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긴장감을 가지고 일주일 이상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다소 반등했습니다마는 아직은 걱정을 내려놓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전염병의 추이도 여러분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김한진 박사님과는 뭐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으시면 다음 주에도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사실 예고를 해드리려고 휴대폰으로 커뮤니케이션 했는데 그냥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예고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미리미리 좀 섭외를 하도록 하죠. 장이 이렇게 될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